자, 수업 강의 영상 녹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18세기 서구와 개혁 시기의 문학에서는 18세기 문학 전체에 대해서 대략 스케치하듯이 이렇게 윤곽선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분적으로 자세한 내용들은 수업 시간에 또 이제 직접 교재 작품 가지고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8세기 퓨어트르 대제의 제국의 새로운 수도 상페테르부르크 건설 이후 러시아 사회는 급격하게 서구화, 근대화, 개혁의 이제 과정들을 거쳐 나가게 됩니다. 그러한 가장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이제 국가 체제 전체의 변화 속에서 문학이라고 하는 예술과 문화의 영역에 속하는 이제 영역으로서 문학은 어떻게 변화해 나갔는지, 또 그것이 단순하게 좁은 의미에서 문학에서의 변화뿐 아니라 러시아 사회의 변화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고, 또 반발 정도 앞선 상황에서 러시아 사회의 변화를 어떻게 문학을 비롯한 예술, 문화가 선도하고 있는지 그걸 알아보는 부분 될 것 같습니다. 18세기 서구화 개혁 시기의 러시아 문학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규범 형성 그리고 습작의 문학이라고 18세기 전체에 대해서 그렇게 짧게 상징적으로 개념 규정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6가지 정도로 크게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18세기 전체에 대해서 아웃라인을 잡는 거니까 조금 이야기할 부분이 적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18세기 고전주의 문학과 서구식 글쓰기의 규범 형성이라고 하는 이제 18세기 전체의 시대적 명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걸 이제 비유적으로 습작의 시대라고서는 그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미하일 로모노소프라고 하는 사람의 작시법 개혁과 송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시작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역시 18세기의 시대적 장르로서 송시, 그 다음에 드라마라고 했을 때 고전주의 비극 드라마, 세태풍자의 희극 드라마에서는 드라마 영역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우리가 조금 먼저 머리에 떠오르고 접할 수 있는 시니, 소설이니, 드라마니 하는 그런 이제 그런 이제 장르 구분 말고 우리에게는 조금 익숙하진 않으나 그러나 러시아 문학에서는 아주 특징적인 이제 한 현상으로서 살펴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잡지 문학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는 유르날리스트가라고 이야기되는데 그러한 이제 러시아 문학의 우리는 조금은 생각하기 어렵고 쉽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러시아 문학에서는 아주 특징적인 현상으로서 잡지 문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18세기부터서는 엄연히 분명 비롯됩니다. 그러니 이제 문학사라고 하는 문학의 역사를 다루는 우리 과목에서 어떤 역사적인 시작, 최초 등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주의를 가지고 살펴보아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역시 그것과 이제 얼추 비슷한 맥락에서 하나 더 살펴볼 수 있는 것이 계몽의 시대와 러시아 인텔리겐치아의 시작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인텔리겐치아라고 하면은 우리 보통 얼핏 인텔리겐트에서는 맞아요. intellectuals라고 하는 뭔가 아주 이 지적인 사람들, 지적인 그러한 정신노동을 하는 사람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제 부분인데 러시아 문학에서는 또 조금 특징적인 게 이 인텔리겐치아라고 하는 것. 그냥 러시아 문학뿐만이 아닙니다. 그냥 러시아 문화, 그냥 가장 넓은 의미에서 러시아 사회 전체에서 인텔리겐치아라고 하는 부분은 아주 뭐라고 할까는 주목할 만한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는 그 인텔리겐치아가 또한 18세기 바로 이때 우리가 이제 오늘 하게 될 18세기라고 하는 뭔가 아주 그냥 계몽적이고 이성적, 합리적, 주지주의 이런 것을 가장 강하게 추구하던 그 시기에 역시 등장하는 하나의 현상으로서 인텔리겐치아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 클로징의 의미로서 이러한 18세기 문학의 러시아 문학사 전체에서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18세기 어느 정도 개론적인 접근의 오늘 시간에서의 마지막 그렇게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인 부분들 조금씩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세기 고전주의와 시대에 여기 한자 빠졌네요. 수정해 놓읍시다. 나중에 근대화 서구 문명의 도입, 타자 문명의 수용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제일 먼저 18세기는 어쨌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퓨어트르 대제의 서구화, 근대화 개혁 일환으로 글을 쓰고 표현하는 양식 또한 서구적인 표준이 이른바 도입됩니다. 그리고서는 그 수용에 강력하게 권고되기 시작합니다. 서구에서는 이른바 이 고전주의라고 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이 유럽 전체의 그런 이제 이 예술 문명 사회 발달 과정에서 살펴보자고 하면은 그 바로 앞 시대에 있었던 바로크 시대와 맞물리면서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초중반 정도까지 서구에서 일어났었던 신고전주의라고 하는 시대는 무엇보다도 고전 고대 그리스 로마의 뭐 가장 최고의 뛰어난 작가 작품 등 이른바 정말 말 그대로 전범으로서의 뭐 무게 그러한 영향력을 갖는 고전이라고 하는 것들, 그것들이 지닌 특질들과 규범들을 따와서는 그 당대에 맞는 새로운 창작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어떠한 공통적인 하나의 전체적인 흐름, 이제 시대적인 분위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는 신고전주의라고 통상 서구 예술 문화사의 발달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됩니다. 약간은 조금은 차이는 있지만 러시아에서는 사실상 이 고전 고대 그리스 로마의 전통을 러시아에서는 함께 공유하는 상황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서구에서는 한참 이전에 고전 고대 그리스 로마의 전통을 다시금 되살린다라고 하는 점에서 신고전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러시아에서는 뭔가 전범으로서 작용하는 아주 잘된 것을 가지고 와서는 충실하게 재해석하면서 당대에 맞게끔 뭔가 재현해 본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신은 그냥 빼고 자기들에게는 해당 사항 없는 내용이니까 동상 러시아에서는 고전주의, 클래시시즘이라고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신고전주의, 고전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예술 장르, 이제 거의 문명사의 발전에서 한 이제 국면으로서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과학의 발전, 사회의 변화가 바로 이러한 앞에서 말했었던 뭔가 고전주의적인 예전에 잘된 것을 가져와서 오늘의 것으로서 다시 재해석해 보려고 하는 생각을 뒷받침했다고. 무슨 말이냐니까 17세기 우리는 지금은 조금 얼핏 머릿속에서는 살짝 사라져 있지만 17세기 많은 이른바 과학혁명들, 즉 코페르니쿠스로부터 시작되어서 갈릴레오가 확립한 지동설, 그리고 마뉴인력은 조금 뒤로 가서는 18세기쯤입니다만 어쨌건 17세기로부터 시작되어서 18세기에 정점을 찍게 되는 마뉴인력 등 뉴턴에 의한 새로운 과학적 사실의 발견 등을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이후 이른바 중세적 세계관에 완전하게 마침표를 찍게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전대의 패러다임이 종식되고 새로운 가치체계가 성립되는 와중에서 빚어진 수많은 혼돈들은 강력한 군주를 통한 이른바 질서의 희구로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져 갔습니다. 그러한 사회적인 분위기를 마치 반영을 하고 어떠한 그렇게 구심점으로 모아가듯 프랑스의 전제주의 이 황정의 가장 강력한 세력이라 할 수 있어요. 루이 14세 지미국 국가이다라고 하는 말을 했다라고 하는 형성된 절대주의와 강력한 중앙집권 왕정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러더는 질서, 안정, 뭔가 예측 가능함, 명료함, 균형, 조화, 절제, 코스모스, 질서로서 등등을 강조하는 이러한 식의 서유럽식의 신고전주의, 러시아에게는 고전주의는 어떻게 보자고 하면은 정치적으로 강력한 왕권을 통해 안정되고 통합한 사회를 구축해 나가길 갈망하던 18세기 절대주의의 이제 그냥 그 안에 이렇게 들어있는 내재적인 본원적인 원리가 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러한 이제 상황이기도 했었습니다. 바로 이런 시기 서구의 정치체제와 사회제도 그리고 과학기술을 도입하려던 퓨트르 대제 이후 18세기 러시아는 예술과 문화의 영역에서도 당대 서구적인 양식을 일종의 표준처럼 인식하며 수용했습니다. 앞부분에 오타가 조금 많네요. 표준처럼 인식하며 수용했습니다. 그 일종의 이른바 스탠더드처럼 그렇게 생각했었다고요. 그러니까 퓨트르 대제라고 하는 사람이 본게 이제 17세기 후반부터 우리 이제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모스크바 대공국의 입장에서는 키예프를 수복하면서 키예프를 통해서 폴란드를 경유해서 받아들이기 시작한 서구 문화, 그 서구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퓨트르 대제 시대쯤에 와서는 서구 문화를 직접 우리가 받아들이자, 즉 경로를 통해서는 하지 말고 직접 받아들이자라고 하면서는 서유럽 가장 넓은 의미에서 문화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문학이라고 하는 문화 예술의 영역에 있어서도 또한 일종의 하나의 표준으로서는 인식하고서는 그걸 러시아에도 수용하려고 했었다고요. 그런 양상에서 18세기 러시아는 전래되어 온 자신들의 전통과는 다른 외부와 타자의 표현 양식을 학습하며 자신들의 것으로서 서서히 재화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문화와 예술 분야에서의 러시아의 서구화는 이후 러시아 사회 발전에도 뭐 당연하겠지요.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답니다. 그렇습니다. 미리 잠깐 이야기하자고 하면은 약간은 조금은 극단적이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여기에도 상당한 부분의 일정 정도 진실은 당연히 들어 있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 좀 밀어붙여서 이야기하자고 한다면은 뭔가 우리 자신들의 것이다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오리지널러티 러시아가 이건 정말 우리 거야 라고 할 수 있을 뭔가 러시아 아주 고유한 자신들의 것은 문화의 영역에서 문화까지 포함해서는 사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자고 하면은 일단은 외부의 것, 타자의 것들을 들여와서 그걸 아주 빠르게 자기 것으로 소화, 체현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뿜어내는 결과물들을 보자고 하면은 사실상 이게 뭐 이야기하자고 하면은 뿌리가 어디였던가 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러시아가 완전하게 자기 것으로서 체화해낸 그것이어서는 사실상 그래 그 정도면은 뭐 차라리 너네가 원래 그냥 처음부터 만들어낸 것이라고 해도 뭐 무방하겠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서 그렇게 보여진다고요. 그러니까 뭐 그 차이가 어디냐라고서는 이제 엄밀하게 경계 나누는 게 때로는 약간 의미가 없을 수도 있고 때로는 정말 불가능하다 싶을 정도로 아주 화학적 유기적으로 이렇게 그냥 결합이 되어 있어서 어디까지가 남의 것 어디서부터서는 내 것 이렇게 나누기가 쉽지는 않지만 어쨌건 러시아 같은 경우는 보자고 하면은 외부로부터 타자의 것들, 외래의 것들을 수용해서는 빠르게 자기 것화해서는 마치 처음부터 자기 것이었냥 그렇게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었다고요. 그렇게 큰 흐름에 있어서 이 18세기라고 하는 서구화, 근대화라고 하는 이 개혁의 시기가 일종의 학습하기 시작했었던 타자의 틀, 외적인 틀, 하드웨어를 서구식 하드웨어를 빠르게 뭐 국가 가장 뭐 최고 정점부터 사회 체제 전체가 빠르게 흡수하고 인식하고 소화하면서 그렇게 변모해 나가던 그 시대였었다고요. 그러한 변모해 나가던 그 시대의 문학이라고 하는 예술과 문화의 영역에 속하는 이 부분 또한 남의 것을 일단은 먼저 시라고 하는 거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렇게 써야 시가 된대. 드라마가 뭔지 잘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써야 일단 드라마가 되는 모양이더라 라고 하는 초기 단계에서는 아주 맹목적인 학습이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거의 아주 그냥 짧은 시간에 원래 자신들이 처음부터 시를 써왔던 것처럼 원래 자신들이 처음부터 드라마 작품을 그렇게 써왔던 것처럼 그렇게 이제 펼쳐내기 시작했었다고요. 좀 그런 부분입니다. 미하일 로모노소프의 작시법 개혁과 종지 부분들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미하일 바셀리에비치 로모노소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에 오가 되게 많지요. 로모노소프에서 오가 4개나 있습니다. 우다레니라고 하는 액센트는 세 번째 오 여기 지킨답니다. 그래서는 실제 발음은 로마노소프라고서는 그렇게 될 거예요. 어쨌건 살짝 재밌으라고 하는 말이었지만 별로 재미는 없었을 것 같은데 미하일 로모노소프 18세기 러시아 계몽과 이성의 시대의 백과사전적인 지식인 아주 그냥 지식인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뭐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냥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을 최대한으로 극대치로 그냥 끌어올리는 거 하냐 아주 그냥 전형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인물이 바로 미하일 바실리에비치 로모노소프라고 하는 이 사람이에요. 서구식 러시아 학문의 시작을 바로 출발시킨 사람이 또한 미하일 로모노소프입니다. 그래서는 모스크바 종합대학교, 모스크바에 있는 모스크바 국립대학 유니버시티 모든 종류의 학문, 가장 이쪽에 있는 가장 인문사회개혁이라고 할 수 있을 러시아어에 대한 연구부터 시작해서는 러시아 역사, 러시아 민속, 러시아 문학에 대한 연구, 그 다음 또 가장 이쪽에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그 당시 기준만 하더라도 천문학, 물리학, 화학, 뭐 의학까지 한마디로 모든 종류의 학문을 다 망라해서 연구하고 교육하는 그러한 곳으로서 종합대학교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것이 바로 로모노소프 이름을 따서 설립되어 있을 정도로 18세기 서구화, 근대화 개혁, 러시아 입장으로서는 뭔가 남의 것을 배워서 내 것으로 빨리 체득하자라고 했었던 그러한 학습의 시대, 학습의 세기, 이성, 지력의 힘으로써
안다라고 하는 것을 뭐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이제 상징이 바로 로마노소프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런 사람이 뭐 예외를 두지 않았으니 러시아어뿐만 아니라 러시아 문학에 있어서도 일종의 규칙 제정자처럼 그렇게 등장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는 시를 쓰려고 하면은 이렇게 시를 쓰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시 쓰는 방법, 작시법 이라고 하는 것을 종래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초기적인 형태의 작시법을 러시아어에 걸맞는 완연하게 근대적인 현대적 시 쓰는 방법으로서 완성해냅니다. 그리고 그렇게 완성된 시 쓰는 방법으로서 쓰기 시작한 첫 번째의 시를 송시라고 하는 칭송하고 상찬하는 그런 내용의 시입니다.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자기가 example을 몸소 보여줍니다. 이렇게 써야 바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러시아어로서는 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론에 딱 들어맞는 부합하는 신뢰를 제가 그냥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쓰면은 요 이론으로 쓰자고 했을 때 이렇게 된답니다. 라고 하는 것까지 보여주었었던 사람이 로마노소프입니다. 공시전통의 확립과 로마노소프 그 자신의 이적인 경로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1711년 태어났습니다. 그래서는 이제 청년기까지는 고향에서 보내고 이제 20살쯤 되어서는 모스크바로 오게 됩니다. 그럼 모스크바에서는 당시 이제 17세기에서 18세기 넘어갈 땐 그 무렵에 생겨났었던 러시아 최초의 세속적 교육기관인 슬라브 그리스 라틴 아카데미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거기서 또 이제 아주 우수한 학생으로서는 이렇게 발탁이 되어서는 요즘식으로 이야기하자고 하면 국비 유학 이렇게 독일까지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는 거기서 5년 동안 배울 수 있었던 먼저 모든 학문 분야는 그냥 아주 그냥 다 배우게 됩니다. 광산학, 야금술, 물리학, 화학, 천문학 등등을 배워보게 됩니다. 여담처럼 이야기하자면 로마노소프 같은 경우 라부아즈의 법칙이라고 하는 질량 보존의 법칙과 거의 비슷한 내용을 라부아즈보다도 이제 훨씬 빨리 내용을 이제 알아내고 발표하지요. 물론 이제 로마노소프의 업적으로서 인정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사실 라부아즈가 발견했었던 그 법칙과 동일한 내용, 사실상 로마노소프도 역시 그도 알아내게 됩니다. 한편 그는 러시아어 및 러시아 문법, 러시아어의 시작, 이제 시로 쓰는 것, 시작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관심 안 가진 게 없어요. 정말 어떻게 생각하자고 하면은 아주 그냥 진정한 이성인, 지적 인간으로서 인간이 두뇌작용으로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로마노소프는 관심 안 가진 게 없습니다. 심지어는 유리제조법 이런 것까지도 관심 갖게 됐고 그냥 단순하게 유리제조법에만 관심을 둔 게 아니라 그렇게 유리를 어떻게 만드는가 색깔이 있는 다양한 형상의 유리들은 어떻게 만드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까지 관심을 갖게 되고 결국은 그러한 관심이 구체적인 아주 프랙티컬한 아웃풋으로도 결과가 맺어진 게 표트르 데제의 모자이크 초상화까지도 본인이 직접 만듭니다. 그래서는 유리에다가 여러 가지 이제 유약을 입혀서 다른 색깔이 나오도록 구워가지고 그걸 깨트려서는 그라데이션 잘 맞춰가지고서는 생유리로서 모자이크로 표트르 데제의 초상화까지도 그렇게 모자이크로 본인이 직접 만들어내기도 할 정도였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당시 러시아에서는 바실리 트레디아코프스키가 발표한 작시법 이론을 논박하는 내용으로서 1739년 러시아 작시법 규칙에 관한 서한이라고 하는 짤막한 팜플렛 같은 책을 씁니다. 그래서는 자기가 이제 정리를 한다고요. 그래서는 그 이론에 따라서 지어진 호틴 탈환에 붙이는 송시라고 해서 이건 이제 시 작품입니다. 이제 호찌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남부 우크라이나 쪽의 이제 아주 중요한 요새였었는데 오늘날 터키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을 오스만 투르크와의 전투에서 러시아군이 이제 그 중요한 요새를 이제 군사적으로 점령하게 됩니다. 아주 국가로서는 전쟁에 이긴 그런 이제 기분 좋은 경사고 사건이지요. 그러한 국가적인 이제 기념할 만한 이벤트 내지는 황제의 아주 그냥 경사스러운 일들. 그래서 이제 황실 가문에 왕자님이 태어났다, 황태자가 태어났다, 이제 황태자가 결혼을 했다, 이제는 황제가 50회 생일이다, 이런 경우처럼 황실의 아주 기념할 만한 그런 이제 경사스러운 일 내지는 국가 차원에서 당연히 이제 이렇게
러시아는 아토메이지라고 하는데 국가 차원에서도 역시 그렇게 기념해야 될 이제 아주 훌륭한 일들에 대해서 상찬을 하고 칭송하듯이 이제 찬미하는 시, 그걸 송시, 오드라고선 영어 이야기하고 러시아에서는 오더라고 그렇게 하는 이 송시들을 이제 어떻게 쓸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면서 시는 시라고 하는 것,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은 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쓸 것인가, 그냥 아무렇게나 대충 쓴다고 시가 되는 건 아니잖아. 뭔가 시로 만들어주는 규칙이 있을 텐데 그러한 규칙에 따라서 쓸 때 그게 시가 되는 거야. 그럼 그 규칙은 뭐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만약 이런 게 규칙으로서 일단은 어느 정도 확립 가능하다고 하면은 그 규칙을 실제로 적용해서 시를 써보면 실제는 또 어떻게 나올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론, 실제 모두 해결하고 모두 보여준 사람이 바로 로마노소프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훌륭하지요. 연구가들의 지적처럼 로마노소프에 의해서 특히 18세기 러시아 문학에서는 이른바 송시라고 하는 전통이 발달할 수 있는 기틀을 닦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른바 러시아 작시법 규칙에 관한 서한이라고 하는 이제 이론 모음은 당시 독일 문학의 작시법을 영향을 받고 있었는데 독일에서 공부했었던 장중함에서도 수사적인 문체, 송시 전통에 대한 로마노소프는 아주 그냥 본인이 좀 좋아를 했었고, 이후 로마노소프 틈만 나면은 그냥 이제 물리 실험하고 화학 실험하다가 잠깐 머리 식힌다는 느낌으로서 시 쓰기도 했었고, 정말 진지하게 시를 쓰기도 했었고, 어쨌건 이제 요때 잠깐 이론 만들고 이론을 뒷받침하듯이 시도 몇 편 써보는 게 아니라 짬짬이 꾸준하게 시도 계속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는 이제 자신의 작품에서도 지속적으로 발견된다고요. 또한 1743년에 송시 중 가장 뛰어난 작품이라 평가받는 신의 위대함에 대한 아침 명상, 저녁 명상 두 작품을 또한 이제 자신이 몇 해 전에 확립한 이제 러시아 작시법 의 어느 정도 이론에 균용해서 또 그렇게 시작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독일에서 유학 마치고 러시아 페테르부르크로 돌아오는 로마노소프는 학술원에서 물리학 화학을 연구하게 됩니다. 본인의 주전공 분야는 물리학, 화학, 천문학 이제 이쪽 분야입니다. 30대 초반이었었던 1940년대 앞부분은 그에게서 자연과학은 물론 문학 창작에서 가장 왕성한 시기였었다고, 30대 초중반이었던 로마노소프가 가장 활발한 지적인 그런 이제 활동을 보여주었었던 시기였었습니다. 1742년 페테르부르크 학술원 물리학부의 조교수로 임용되며 연구에 박차를 가기 시작한 로마노소프는 이후 십수년 동안 물리학, 화학의 연구에 매진하며 모든 영역에서 러시아 최초의 시도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사실상 로마노소프로부터 러시아의 학문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로마노소프가 러시아 어느 분야가 되었었건 이제 학문 발전에 미친 공로는 이거는 좀 한정하기가 쉽지 않다 싶을 정도로까지 그냥 어마어마합니다. 화학자로서 로마노소프는 이건 아주 재밌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기회되고 경우되면 페테르부르크를 가보게 되면은 거기 페테르부르크 대학의 이제 20세기 초 러시아 최초의 이제 화학자로서 노벨 화학상을 받았었던 멘젤레예프 주기율표를 발견했었던 멘젤레예프의 실험실과 함께 지금은 이제 없어지고 터만 남아 있어서는 그걸 박물관처럼 복원해서는 이제 공개는 하고 있지만은 로마노소프가 18세기 페테르부르크 학술원에서 일할 때 자신의 그런 이제 화학 실험실도 그렇게 있습니다. 이게 좀 재미있는 장면인데, 화학자로서의 로마노소프는 18세기 이성 계몽의 시대 때 로마노소프의 화학자라고 하는 정체성은 근대 개혁 이전 중세 시기의 이른바 연금술사, 즉 무언가 알 수 없는 신비한 비법에서 선택받은 몇몇 사람들만이 황금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그냥 조금은 비이성적인 그런 이제 연금술이라고 하는 것. 요것과 대비되는 누구나 다 공유할 수 있고 그 방법에만 충실한다고 하면 누구나 다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공통의 이성적, 과학적, 합리적 법칙으로서 학문이라고 하는 것, 그러한 학문, 화학을 연구하는 이른바 화학 이제 연구자, 화학 실험실이라고 하는 모습은 그 이전까지 뭔가 아주 신비한 그런 자기만의 비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고 공유하고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공통의 법칙을 찾겠다라고 하는 점에서 18세기 화학자로서의 로마노소프는 그 이전의 중세 연금술사로서의 모습들과는 이러저러한 많은 사람들의 좀 이렇게 선명하게 대조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1755년에는 로마노소프의 계획에 따라 그 이름을 일단 모스크바의 종합대학이 설립되었으며 말했었지요. 이후 1757년에 이른바 삼문체론이라서는 스틸리스트가라고 하는데 스틸이라고 하는 스타일, 이제 글을 쓰는 어떠한 형태라고 하는 문체라고 하는 것이 크게 그렇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는 아주 그냥 고상하고 아주 그냥 딱딱하고 근엄하고 이제 진지하면서도 엄숙한 문체, 아주 그냥 저기 시장에서 그냥 조금 덜 배운 사람들, 배우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아주 생생한 그런 이제 구어적인 형태,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적절하게 교육받은 교양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이제 구사하는 언어, 이렇게 위의 이제 문체 스타일, 아래의 문체 스타일, 가운데의 문체 스타일, 그렇게 흔히 그냥 삼문체로서 로마노소프가 확립하게 됩니다.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로마노소프의 이런 삼문체론을 비롯한 것은 사실 로마노소프가 러시아어를 여기까지는 이른바 상문체라고 쓰는 아주 그냥 엄근진지한 이제 그런 스타일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그냥 정말 못 배운 사람들이 그냥 대충 이야기하는 그냥 아주 그냥 상스럽고 저속한 그런 언어예요. 여기는 그래도 적어도 고등학교 마치고 대학 정도 마친 그래도 이제 표준적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조금은 이제 뭐라고 할까나 정형화된 표준어로서 러시아어입니다. 그걸 로마노소프가 경계를 이렇게 나누었다라고 해서는 당연히 아닙니다. 이건 사실 인간의 언어라고 하는 것을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걸 명백하게 나누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로마노소프 또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정도로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처리할 수 있을 거고 이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럼 이제 양쪽 극단 빼낸다고 하면은 가운데 있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가장 이제 비중 많이 차지하는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 누구든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고, 사실 많은 주변 국가들에서도 얼마든지 이제 신뢰가 있었던 그런 경우를 로마노소프는 이제 확립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18세기라고 하는 시대 사회가 무엇보다도 이른바 규칙 제정의 시기였었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즉, 그 이전까지 관습적으로 불문법처럼 인습적으로 통용되어 오던 것들에 대해서 뭔가 이제 조금 이렇게 뚜렷하게 원칙 정하자. 종이 가져와봐. 쓰자. 요거는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저건 저렇게, 요거는 또 이렇게 하자. 요거는 이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해가지고서는 시간과 장소, 사람에 따라서 제각기 해석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누구라도 지켜야 될 일종의 규칙, 라빌라, 게임의 규칙으로서 그러한 이제 규칙들이 사실상 사회 전방위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상층부터 하층까지 아주 그냥 가장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에서부터 아주 추상적이면서도 조금은 이제 뭐라고 할까나 이 이념적인 부분에까지 그렇게 많은 영역에 있어서 규칙들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고 제정이 되어 갔었습니다. 그런 한 상황에서 로마노소프가 삼문체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름을 붙이면서 이렇게 하자라고서는 이야기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서구사회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른바 로마 가톨릭 세계, 중세 전체를 지배했었던 라틴어 세계가 제각각 이제 토속어, 민족어로 분화되어 가고 이미 사실은 충분히 분화되었던 그런 민족어들이 조금은 이제 이 수요와 용처에 따라서 이럴 때는 예를 들어서 독일어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정도의 독일어 어휘들, 독일어 문체들을 구사하자. 이런 정도는 이런 식의 독일어가 훨씬 더 자연스럽고 잘 어울릴 거야. 이렇게 이제 어디든 이렇게 나름 구별되어 가던 것, 그것의 러시아적인 변형으로서 로마노소프 또한 삼문체론이라고 하는 것을 애써 주장하고 어느 정도 쉽지 않지만은 그래도 원칙으로서 제정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좀 더 적절할 겁니다.
로마노소프의 작시법 개혁과 동시에 두 번째에서는 이제 작시법이라고 해서 이제 본론 이야기하겠습니다. 러시아가 경험한 최초의 서구문학적 규범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작시법 슬라주니 해가지고서는 시를 어떻게 슬라주이지 쌓아놓을 것인가, 뭐 그게 작시법이라고 하는 말이 될 것입니다. 말 그대로 시를 짓는 방법으로서 종전까지 러시아 문학에서는 뭐 크게 나누자고 하면 두 가지 성격의 텍스트로서 그렇게 나뉘었습니다. 하나는 노래 부르는 텍스트, 하나는 낭송되는 텍스트. 여러분도 얼핏 느낌 드는 것지만 노래 부른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은 리드미컬하면서도 멜로디에 실릴 수 있을 만한 뭔가 음악적인 요소하고 강하게 연관되는 것. 그걸 이제 잭스 더 바이오시에서는 능동형 동사 현재지요. 노래 부르는 텍스트라고 말할 수 있을 것. 또 하나는 잭스 더 브라이즈노스임의에서는 이거는 쭉 그냥 산문처럼 내가 읽어서 낭독할 수 있음직한 텍스트. 여기는 비동형 동사 현재네요. 그렇게 해서는 낭송되는 텍스트에서는 운문과 산문. 이제는 뭔가 조금 이제 음악성에 강하게 의지하는 언어로서의 텍스트와 음악성과는 조금은 무관한 성격의 텍스트로서 그렇게 이제 나눌 수 있을 거라고요. 뭐 전자인 노래 부르는 텍스트가 17세기 중세에서 근대로 이행의 혼란스러웠던 시기 폴란드로부터 조금씩 도입되기 시작한 뭔가 서구적인 개념. 시메온 폴로츠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는 그렇게 이제 도입되기 시작했었던 폴란드로부터의 영향, 거기서 미르슈라고 하는 작시법 뭐 있었다고 했었지요. 그러한 서구의 문학 규범인 좀 문법적으로 시를 짓는 방법으로 정착된 게 바로 이 작시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고 하면은 작시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17세기, 18세기 초까지 러시아에 도입되었고 러시아에서 원칙처럼 삼으면서 시를 짓던 방법은 음절법이라고 하는 저겁니다. 이게 뭐냐니까 한 행에 일정한 수의 음절을 배치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는 우리 같은 경우는 한국 같은 경우는 수업 시간에 몇 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국은 일단은 액센트가 없어요. 단어에 액센트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식으로든 언어에 그러한 이제 음악적 자질을 부여하는 게 그리 쉽지 않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어떠한 이제 음성적인 변별성을 언어에 부여하는 게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선택되는 게 고저장단이에요. 눈이 다르고 눈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말이 다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장단 내지는 고저 등으로서 한국어에서는 변별적인 이제 음성적 자질들을 부여합니다. 이게 러시아를 비롯한 인도 유럽어에서는 고저장단일 수도 있겠지만은 강세라고 하는 것이 또한 그 역할을 대체하듯이 많이 기능한다고요. 그래서는 이제 한 행에 일정한 수의 음절을 배치를 하면은 그게 벌써 어느 정도 이른바 음성적인 그런 이제 음악성, 이제 음성적인 자질을 부여받게 되고 그로 이름으로 해서는 귀에 듣기 좋은 유포니적인 현상, 뭔가 음악성이라고 하는 것에 기대할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생겨난다고요. 그래서는 이제 그 이전까지 폴란드로부터 들여온 위르슈이라고 하는 것이 한 행에 동일한 수의 음절을 배치하자. 근데 동일한 수의 음절만 배치하는 것은 조금 심심합니다. 거기다가 하나 더 플러스처럼 한 게 끝에서 두 번째 음절에 액센트 넣자. 라고 하는 그게 이제 음절법이라고 하는 17세기 폴란드를 통해서 시메온 폴로츠키로부터 모스크바 대공국 러시아 쪽에 도입되기 시작한 최초의 시 쓰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행의 말미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음운을 배치하는 아분 등등의 초기 위르슈로부터 지켜지던 원칙입니다. 이 음절법은 18세기 전반까지는 우세했으나 무엇보다도 폴란드와는 달리 어절에서 강세가 매우 자유로운 러시아의 특성으로 인해 음절 억양법이라는 러시아의 보편적인 작시법이 로마노소프에 의해 제한된 이후로는 사실상 작시법의 원리로서는 사라졌습니다. 폴란드어 같은 경우는 단어에서 일정한 위치의 액센트가 옵니다. 독일어 같은 경우는 거의 80% 이상의 단어가 제1음절의 액센트가 찍혀요. 프랑스어 같은 경우는 이제 뒤음절이 많이 가고 폴란드어 역시 끝에서 두 번째 음절의 액센트가 많이 옵니다. 그러나 단어에서 액센트의 위치가 고정이 되어 있다시피 하니 음절 수만 맞추어서 단어를 이제 그 행의 제일 마지막에 배치하면은 저절로 그렇게 맞추어지는 원칙처럼 폴란드어에서는 아주 좀 수월합니다. 반면 러시아에서는 우리 항상 러시아어 배울 때 되게 힘들고 심지어는 동일한 단어가 격변할 때 액센트 위치 막 바뀌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러시아는 액센트 위치가 아주 뭐라고 할까나 좀 자유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 아주 그냥 좀 매우 제각각 제멋대로 변하는 요 액센트의 위치를 끝에서 두 번째 음절에 고정시킨다라고 하는 게 쉽지 않은 데다가 액센트의 위치가 매우 버라이어티하게 움직이니 이게 뭔가 좀 저해 요소, 되게 불편하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살짝 더 나아가서 액센트의 위치가 아주 다양하게 펼쳐지니 그러면은 액센트의 위치를 액센트의 위치가 일정 간격을 두고 되풀이 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로너소프가 독일어에서 힌트 받듯이 해서는 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서 로너소프가 반짝 아이디어처럼 제안하는 게 다음에 나오게 될 음절 억양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음절 억양법 뭐냐니까 앞에 나왔었던 음절법에서 한 스텝 더 나갑니다. 음절법은 기본적으로 한 행에 일정 수의 음절이 들어가도록 하자. 음절법. 그리고 끝에서 두 번째 음절에는 반드시 액센트 넣자. 다른 곳에 액센트 들어갈 수도 있지만 끝에서 두 번째는 반드시 액센트 들어와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끝에서 두 번째 음절에 액센트 들어오면서 그 제일 마지막 부분을 라임처럼 아분처럼 일정한 운을 배치해서는 동일한 소리 내지는 아주 유사한 소리가 들리도록 하면은 뭐 당연히 더 듣기 좋지 않겠냐. 유포니 현상이 이제 강화되지 않겠느냐.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로너소프는 음절 억양법이라는 걸 통해서는 음절 수뿐만 아니라 러시아에서 매우 특징적인 강세의 위치를 감안해서는 이 강세의 규칙적인 반복, 배치까지 함께 고려한 어떻게 생각하자고 하면은 러시아의 본질적인 측면을 훨씬 더 감안해서 잘 들어맞도록 고안해낸 복합적인 시작법입니다. 음절 억양법에서 시를 측량하는 단위로서는 좀 전 음절법의 음절이 아닌 운각, 스토파라고 하는 걸어가는 이렇게 이제 요 발걸음이라고 하는 뜻인데 두 음절 이상의 강약 음절의 뭉치가 제한이 되었어요. 즉 강음절, 약음절 요걸 하나의 덩어리처럼 박아서는 강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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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약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그걸 바꿔가지고서는 약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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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강 어찌됐든지 간에 강약이 되었건 약강이 되었건 그걸 하나의 덩어리처럼 묶어가지고서는 그 덩어리가 강약 나오는 덩어리가 한 행에 4번 들어갈 수 있도록 하자. 즉 액센트의 위치를 강음절, 약음절, 강음절, 약음절 나와서는 강음절과 강음절 사이 약음절이 하나 들어가도록 하자. 이렇게 이야기들을 했었다고. 잠깐만. 그래요. 자, 그래서는 이 스토파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한 덩어리처럼 그래서는 그 덩어리가 몇 덩어리가 어떻게 한 행에 배치되도록 하느냐. 거기서 단순하게 한 행에 일정한 수의 음절만 늘어놓자. 그리고 끝에서 두 번째 음절은 액센트 반드시 찍도록 하자. 뭐 아분 이제 라임으로서 아분은 당연히 이제 뭐 요거 되는 거고. 그런 이제 조금은 러시아의 가장 기본적인 특질로서 아주 다양한 위치에 놓일 수 있는 강세 음절, 강세. 그것을 조금만 덜 감안한 음절법. 그것보다는 러시아어의 가장 본원적인 특징 중에 하나인 아주 자유스러운 강세의 위치를 감안한 음절 억양법이라고 하는 것을 로노소프가 제시하면서는 이제 앞으로 시는 이렇게 씁시다 라고서는 이야기하기 시작했다고요. 18세기 러시아의 서구화 당시 러시아에 가장 큰 서구적 영향을 미친 독일을 통해 독일식 음절 억양법이 러시아의 작시법에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와실리 트레디아콥스키의 작시법 이론, 트레디아콥스키와 그 다음에 로노소프 두 사람, 뭐 나중에는 수마로고프까지 같이 이렇게 세 사람 정도에서는 한마디로 규칙 제정기 어떠한 것을 이제 앞으로 규칙으로 제정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두고서는 뭐 이야기하자고 하면은 매우 생산적이며 창조적인 토론 또 어떻게 생각하자고 하면은 조금은 이제 서로 간에 그냥 아주 그냥 첨예한 이제 의견 교환 정도는 이제 뭐 당연히 있었습니다. 트레디아콥스키라는 사람은 이른바 시행에 다니는 음절이 아닌 운각이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이제 음절 억양법과 당연히 기본적인 인식을 같이 하면서 러시아 시의 가장 적절한 리듬은 강약격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한 게 이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즉 강음절, 약음절, 강음절, 약음절 이렇게 되풀이되는 것이 러시아어에서 가장 기본적인 적절한 시를 쓰기 위한 리듬이다. 이제 뭐 이제 이 운본 요 운각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었던
거죠. 그리고 칠음절 뒤에는 휴지부라고 해가지고서는 잠깐 이제 쉬어가는 타이밍. 뭘 이제 마치 비르슈이처럼 그렇게 두도록 하고 13음절로 이루어진 시행이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하는 전통적인 주장을 폈어요. 그러니까 트레지아콥스키 같은 경우는 역시 조금은 절충적인 방안이었습니다. 비르슈이로부터서의 7음절 그리고 6음절 로 이루어져는 한 행에 13음절이 들어가는 위르슈 시행이 그래도 역시 좋고, 그러나 비르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일정한 수의 음절만 있으면 되고 끝에서 두 번째 음절은 반드시 액센트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러시아는 좀 안 맞아. 그거는 이제 트레자콥스키도 당연히 인식하고, 그렇지만은 러시아에서 그런 가장 적절한 강약 음절의 교차로 이루어지는 가장 적절한 이른바 요 한 덩어리로 생각할 수 있을 음각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트레자콥스키 같은 경우는 강약, 강음절, 약음절, 강음절, 약음절, 강음절, 약음절 이렇게 들어가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로브노토프는 고정된 음절수로 고집하던 기존의 비르슈이에서 그런 이제 음절법 원칙에서는 당연히 벗어나고, 운각이라고 하는 강세 음절, 약세 음절, 그리고 이제 요 다양한 조합을 본격적인 단위로 한행의 음절수를 자유롭게 심지어했다라고 하죠. 한행의 음절수를 13음절에 굳이 한정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풀어버렸어요. 트레자콥스키는 전통적인 입장에서 비르슈이의 13음절은 유지하자라고 하는 입장이었다고 하면, 로브노소프는 굳이 그렇게 13음절 맞춰야 돼. 이것도 그냥 알아서 하도록 하자. 라고 저는 13음절도 폐기해버렸어요. 거기다가, 로브노소프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스텝 더 나아가지고서는 어떻게 꼭 앞에 강음절 와야 되고, 약음절, 강음절, 약음절 이렇게 와야만 되냐고? 그것도 차라리 되게 제한스러운 것 같은데, 바꾸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제일 앞에 이름절에 액센트 안 들어간 경우는 그럼 어떡할 건데, 그런 경우는 시에 쓰지 못하는 건가? 그럴 수 없잖아. 그러니 약음절, 강음절, 약음절, 강음절 이것도 쓰도록 하자. 근데 러시아 좀 긴 단어들도 많잖아. 긴 단어 같으면은 액센트가 빠지는 단어 음절이 꽤 있을 수 있는데 무조건 한 번에 앞이 되었건 뒤가 되었건 항상 액센트가 들어와야 되나? 그것도 좀 러시아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도 두자. 양약강, 양약강, 양약강 또는 약강약, 약강약, 약강약. 좀 다양하게 좀 버라이어티하게 할 수 있도록 하자. 그걸 왜 이렇게 되게 한정된 범위로만 좁혀가지고서는 힘들게 만드냐. 이게 이제 로브노소프의 기본적인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는 강약 또는 약강격이 이음절로 한 단위가 이제 스토퍼라고 하는 덩어리가 만들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양약강, 약음절, 약음절, 강음절 또는 강음절, 약음절, 약음절 등의 3음절 운각도 허용하도록 하고, 아분 역시 다양한 음운, 즉 제일 마지막 이렇게 자음으로 끝나면서는 닫히는 운, 마지막 철자가 모음으로 끝나면서 열리는 이제 요 모음운 등등의 아분도 다양하게 하도록 하자 등등 하면서는 로브노소프의 작시법 이론에 있어서는 꽤 선택의 폭을 좀 이렇게 좀 넓혀 놓았던 그러한 셈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로브노소프의 작시법 이론은 이 이후부터 19세기 낭만주의 러시아 시약 황금세기, 우리 이제 다음에 하게 될 푸시킨 등등 같은 황금세기를 열 수 있는 시작 이론의 토대를 사실상 로브노소프가 시는 이렇게 짓는 것이다 라고 하는 시 쓰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확립한 로브노소프의 작시법에서 사실상 모두가 다 정초되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로브노소프는 그렇게 자신이 제안한 이론에 맞추어서는 시도 또 그럴듯하게 꽤 멋지게 써서는 보여주었다고요.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라고 써요. 그렇게 해서는 18세기 한지상 러시아 이제 사회에서 널리 이렇게 펼쳐졌던 것이 바로 이 송시라고 하는, 아까 이야기했었던 송자가 칭송한다라고 할 땐 그때의 송자거든요. 서정시의 일종으로서 기원은 고대 그리스 시대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등등등 하면서는 아주 그냥 뭐라고 할까나 이렇게 좀 들뜬, 아주 그냥 기분이 조금 벅차오르고 뭔가 가슴이 웅장해지는, 요즘 말로서는 그러한 이제 어조, 언어, 그 다음에 또 아주 그냥 소소한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뭔가 좀 아주 탄력사적이며 신화적인 차원으로 확장되는 그러한 이제 이미지, 아주 그냥 거대한 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에서 이긴 거는 그냥 러시아 군대의 이제
가 마치 사자처럼 상대방 군대의 그냥 함선들을 그냥 앞발로선 다 쓸어버렸기 때문에 러시아 군대가 이겼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아주 그냥 좀 뭐라고 할까나 큰 스케일에서 그렇게 묘사하는 뭐 그런 경우들입니다. 길이는 너무 길거나 또는 너무 짧아도 안 되고 적절한 길이어야 될 것이며 적절한이 얼마인가요? 그건 뭐 대답하기 좀 쉽진 않지만은 연애 형식으로서 이렇게 좀 떨어뜨려 가면서 이야기해야 될 거라고요. 뭐 중요한 건 차라리 국가의 운명, 전쟁의 승리, 황제의 대관식, 위대한 인물의 죽음과 같은 한 개개인의 사사로운 사건이 아니라 초개인적인 사회적이며 국가적인 사건의 축하, 기념, 애도 혹은 삶과 죽음에 대한 아주 본원적인 사색 등과 같은 아주 보편적이며 철학적인 주제를 주로 다루는 것이 바로 이 송시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송시가 18세기 러시아 문학계의 가장 지배적인 주된 장르 중의 하나였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드라마라고 하는 희곡 작품이었었습니다. 그 드라마는 뭐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이래로 서구 사회에서 드라마라고 하는 것은 슬픈 드라마, 기쁜 드라마, 슬펐다 기쁜 드라마, 기뻤다 슬픈 드라마 뭐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나눕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슬픈 것, 재밌는 것, 뭐 기뻤다 슬프건 순서에 어찌되었건 슬펐다 기쁘건 뭐 이제 중간 뭐 섞인 것, 중간 섞인 거는 잘 안 나오지요. 슬프거나 기쁘거나. 그래서 슬픈 것은 비극, 기쁜 것은 재밌고 흥겹고 유쾌한 것은 희극.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드라마 타자의 형식으로서 문학 학습의 대상이 되었다고요. 앞에서 시를 쓰는 방법 이렇게 시 써야 돼. 강약약, 즉 강음절, 야금절, 야금절, 강음절, 야금절, 야금절, 강음절, 야금절, 야금절, 강음절, 야금절, 야금절 이렇게 이른바 이제 사음복격으로 하든지 그러면서 당연히 이제 아본이라고 하는 라임은 1행, 4행 또는 2행, 3행이 이렇게 비슷한 소리 내지는 같은 소리로 묶어주든지 아니면 1행, 3행, 2행, 4행 이렇게 되든지 뭐 이런 이제 이거 지켜야 될 규칙이 존재한다고요. 시에서는. 드라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켜야 될 규칙들이 존재했었고 그 지켜야 될 규칙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이해한 지켜야 될 규칙을 충실히 지키면서 따르면서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 그게 요구되었다고요. 시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즉 18세기 주지주의, 뭔가 이성, 합리주의라고 하는 그 시기 심지어 문학이라고 하는 표현 예술의 영역에 있어서도 일단 먼저 배워야 돼요.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 방법을 먼저 배워야 되고 배운 그 표현의 방법대로 표현하기를 요구되었다. 운과 이유를 제대로 알아야 시를 쓸 수 있는 것처럼 고대 그리스로부터의 소위 3일칙의 법칙 등을 비롯한 드라마 작품을 쓰는 방법을 배워야 제대로 된 드라마를 쓸 수 있는 이른바 문학적 학습의 대상으로서 희곡의 도입, 내재화의 시기가 러시아 문화에서는 18세기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극과 희극의 두 영역에서 각각 뚜렷한 족적을 남긴 위인들을 소개할 수 있으니 비극에서는 알렉산드르 비드로비치 수마르코프라고 하는 사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생물연대, 왜라는 뜻은 당연히 압니다. 한 번쯤 보자고요. 1717, 1777, 60년. 외기는 조금 좋아 보입니다. 18세기 러시아 사회 같은 경우는 표트르 대제의 치세 통치기가 이제 요 17세기 첫 번째 4쿼터, 첫 번째 이제 요 한 쿼터였습니다. 그리고 에카테리나 여제의 통치기가 17세기 마지막 네 번째 쿼터쯤에 됩니다. 요 중간은 되게 혼란했었던 시기였어요. 혼란했었다라기보다는 일단 좀 황제들이 빨리빨리 죽으며 또 여자 황제들도 이제 지위에 많이 올랐었고 황제도 황제인데 임페라터라고 하는 사람 어쨌건 대외적으로는 아주 황제 못지않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고위 귀족들 그들이 또한 사실상 좌우지했었던 그러한 상황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는 요약하자고 하면은 정치적인 풍향계가 매우 좀 민감하게 자주 바뀌었던 시기가 요 17세기 가운데 시기였어요. 앞부분은 피오트르 대제가 1703년 비츠로브르크라고 하는 도시를 이곳을 러시아 제국의 새로운 수도로 결정하겠다라고서는 명령하고 1703년 그렇게 한창 비츠로브르크라고 하는 것을 제국의 새로운 수도로서는 그냥 팍팍 키워나가다가 피오트르 대제가 죽은 게 1725년 에카테리나 여제라고 하는 사람이 제위에 오르면서 러시아 제국 할아버지, 자기 시할아버지가 시작한 러시아의 제국 만들기,
완성시켰다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에카테리나 예제인데, 이 에카테리나 예제는 1762년부터 1796년까지 그렇게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25년에 벼트르 여제 죽고 62년에 에카테리나 여제 즉위하기 전에 여기 속해 있는 이제 뭐 25년부터 62년까지 한 이제 한 50년 약간 못 미치는 요 가운데 시기 18세기의 요 가운데 50년 정도가 아주 드라마틱한 혼란했었던 시기였어요. 그때가 요 수마르코프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냥 활동했었던 딱 그 시기입니다. 말년에는 좀 정치적으로 되게 불운했었습니다. 어쨌건 그건 그렇고 러시아 비극의 아버지로서 고전주의 문학의 절정이 바로 알렉산드르 수마르코프에 의해 견인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18세기 가장 혁혁한 업적을 남긴 시대의 문학인 중에 한 명으로서 송시 이러저러한 조금 이제 하위 분야로 나뉜답니다. 철학적이거나 아주 그냥 좀 영성적인 아주 뭔가 이벤트가 있을 때 아주 뭐 이렇게 그냥 칭송하듯이 이제 지어 바치는 그런 이제 의례적인 또는 아라크레폼풍이라고 해서는 아주 그냥 뭔가 친한 친구들 정말 뭐 중마고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인생에 대해서 논하는 뭐 그냥 진탕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뭐 그런 이제 아주 삶의 즐거움 이런 것을 이제 칭송하는 그런 경우를 아나크레폼풍이라고 이야기해요. 어쨌건 송시, 서한문, 풍자 작품들, 엘레이즈라고 하나 아주 그냥 슬픔에 찬 그런 이제 뭐 노래 비가의 가사, 그 다음에 베스니아에서는 여러 노래의 이제 조금 수준 높은 노래의 그런 이제 가사들, 우화라고 해가지고서는 또 이제 뭐 우스꽝스럽게 동물들 빌려가지고서는 인생의 그런 뭐라고 할까나 교훈 같은 것들 전달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요. 톨스토이의 그러저러한 이야기들 생각하면 될 겁니다. 민화라고 하는 이제 나중에 나왔었던 제 의문들 해가지고서는 뭔가 이러저러한 뭐 제사 때 바치는 내지는 아주 그냥 행사에 이렇게 공식적으로 쓰는 글들 등등 가히 당시 그냥 뭐 건조하게 뭔가를 설명하는 디스크립티브한 기술적 글이 아닌 거의 모든 종류의 글로 쓰는 영역에서 수마르코프는 자신의 펜으로서는 기록했었다고요. 원래 모스크바 국립대학 졸업했었고 되게 귀족 가문 출신이었었고 아주 그냥 머리 비상했었고 명민했었고 무엇보다도 근면했어요. 그래서 아주 많은 작품들을 글을 쓴 인물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드라마, 특히 비극이 수마르코프의 가장 주된 장르였으며 그를 가리켜 심지어는 러시아 극장의 아버지, 러시아에서 티아트라고 하는 연극을 뭐 가능하도록 한 사람이 바로 수마르코프이다. 연극 대본 썼으니까 열심히 많은 칭할 정도로 드라마 비극의 영역에서 수마르코프의 활동을 주목할 만합니다. 특히 자신의 스스로 강조하던 18세기 신고전주의 드라마 작가들인 프랑스 작가들 라세인, 코르네유, 몰리에르 등 그리고 뭐 17세기 영국의 셰익스피어를 숭배하던 수마르코프는 오레프, 햄릿, 아리스토나, 세미라, 위슈슬라프, 참칭자 디미트리, 보리스 고두노프에 나오던 그 이제 드미트리입니다. 머스티슬라프 등 주로 러시아 역사 등을 소재로 해서는 여러 편의 비극을 썼습니다. 디니스 폰 비진이라고 하는 사람은 러시아 세태 희극이라고 하는 코미디 웃기거나 재밌거나 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희극을 시작하고 그리고 러시아적 희극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을 그냥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러시아적 전형이라고 해서는 18세기 러시아 상황의 그런 이제 전형적인 한 부분을 그냥 본인 스스로가 이제 보여주는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니까 독일계 이주민의 후손으로서 혈통적 이유와 더불어 그냥 뭐 가문이 대대로 그냥 독일인 가문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부터 그냥 독일어를 이제 배우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또 뭐 독일어 배우면서 프랑스어도 배우고 등등등 어렸을 때부터 여러 외국어를 능통했으며 자연스럽게 외국어 능통해서는 러시아 외무성의 관리로서 근무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심지어 대학 때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게 되게 잘했다 통역했던 게 그래서는 대학 총장한테 막 표창장 받고 그랬었어요. 문학이 본업은 아니었습니다. 수마르코프 같은 사람은 귀족 출신이고 관리로 근무했었던 경험이 있지만 수마르코프는 본격적으로 아주 진지하게 수많은 문학적 글들을 썼었던 뭐 러시아 문학사에서는 최초의 본격적 문학인이었다, 문인이었다라고 평가될 정도인데 폰 비진 같은 경우는 문학은 그냥 이제 정말 자기 원래 하는 일, 즉 이제 외무성 관리라고 하는 원래 하던 일, 그 다음 나중에는 주프랑스 공사처럼 그렇게 가기도 했었습니다. 외무성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주된 이른바 활동 영역이었었고 문학은 짬날 때 틈틈이 쓰던 그래서 작품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여단장
그리고 미성년이라고 하는 두 작품이 특히 러시아 당대 사회를 이렇게 그냥 아주 유쾌하면서도 이렇게 그냥 날카롭게 잘 꼬집은 풍자적인 희극의 가장 대표적인 전형적 작품이에요. 미성년에 대해서는 따로 할애해가지고서는 살펴보기도 할 겁니다. 본 비진도 그러하고 이제 수마르코프도 모두 예카테리나 여제가 즉위하고 난 뒤 예카테리나 여제와의 갈등으로서는 정치적인 박해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그래서는 수마르코프도 제명에 잘 못 살았고 본 비진도 말년은 되게 건강상 이유도 있었지만은 예카테리나 여제하고 틀어지고 난 이후로는 되게 힘들어하다가 몇 년 못 살고 일찍 죽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일단은 송시, 그 다음에 드라마 정도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러시아 문학의 특징 중이라고 해서는 잡지 문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잡지라고 하면 요즘 특히나 21세기 요즘은 잡지라고 하면은 뭐 거의 비중 안 두잖아요. 잡지 누가 뭐 봅니까? 정기 구독 이런 건 정말 옛날 말이고 가다가 한번 쓱 뭐 시니 20일 이런 거 한번 사보면은 잡지에 대해서는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떠한 존경 이런 거 표하는 정도잖아요. 러시아는 좀 안 그랬었어요. 18세기도 그랬었고 19세기도 그랬었고 심지어 소비에트 20세기에도 그랬었고 오늘날까지도 살짝 그러하고 주간이 되었건 월간이 되었건 개간이 되었건 이게 정기적으로 간행되는 정기 간행물로서 이 잡지라고 하는 게 좁은 의미에서 문학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의 러시아 사회에서 문화라고 하는 영역에서 아주 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는 요 잡지 문학이 18세기 근대적 의미의 그런 잡지 문학이 시작된 요 지점을 문학사라고 하는 과목에서 살펴보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뭐 살짝 여담처럼 얘기하자고 하면은 도스토옙스키가 처음에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데뷔작 소설은 그냥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었지요. 그렇게 도스토옙스키 그냥 이름이 뭐 문명이 수직 상승하고 난 다음에 여기저기서 도스토옙스키를 이렇게 그냥 유혹하듯이 그냥 자기들의 영향권으로서는 끌어들이려고 하죠. 도스토옙스키 이름을 이용하려고 했었던 어쨌든 그러다 이제 도스토옙스키 피트로시옙스키 사건이라고 하는 급진적인 공상적 뭐 이제 아주 이상적 경향의 사회주의자들의 그룹에 도스토옙스키가 좀 이렇게 연루되고 그래서는 그 사건에서 뭐 이제 이 주모자들 뭐 가담자들처럼 뭐 처형 유배 등등 되지요. 도스토옙스키 유명했었던 마지막 사형대의 순간에서 사면에서는 시베리아 유형 갔다 왔었던 뭐 그거 시베리아 유형 갔다 와서 피츠부르크에서 도스토옙스키가 한 일이 잡지 간행이었어요. 잡지를 간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이건 뭐 당연히 이제 먹고 사니즘을 해결하는 아주 구체적이면 실제적인 그런 이제 생활의 방편이면서 또한 동시에 작가로서 뭔가 글을 쓴다라고 하는 사람이 할 수 있었던 거의 유일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잡지 발행 그리고 그 잡지의 발행에서 얻는 수익으로서 뭔가 다른 일을 도모하는 것. 뭐 그게 사실상 거의 유일한 이제 뭐 경우이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잡지라고 하는 것 18세기 처음 이제 이 사람에 의해 생겨났고 근대적인 의미의 잡지 발행인으로 이제 이 사람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19세기, 20세기, 21세기 오늘날까지도 러시아 사회에서 잡지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하게 기능합니다. 니콜라이 이바노비치 노비코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1744년에서 1818년까지 러시아 최초의 근대적인 잡지의 발행인입니다. 1944년 뭐 이제 귀족의 집안에서 태어난 노비코프는 공부도 잘하고 군복무도 마치고 뭐 정치적인 활동도 하다가 이제 러시아 사회의 어떤 내부적인 문제점들 특히 농노제를 비롯한 사회적 경제적 문제점들을 이제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나름의 뭐 고민, 그러한 해답 뭐 일종의 자신의 그런 이제 탐색 뭐 대안처럼 생각했었던 게 잡지를 발행하자. 잡지를 발행해서는 그 잡지를 통해서 러시아 사회의 많은 켜켜이 쌓인 문제점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지적하고 뭔가 언급하고 사람들에게 인식 개선 촉구에서는 뭔가 좀 공감하고 발전 변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노비코프의 생각이었었어요. 다양한 잡지 발행과 계몽의 시대, 사고의 장으로서 잡지의 지면
얼만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최초의 진지한 탐색을 시도한 인물이 바로 이 니콜라이 이바노비치 노비코프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첫 번째 풍자 잡지인 뚜르젠이라고 하는 일벌, 아주 열심히 일하는, 간행하면서 농노제의 부당함, 지조의 횡포, 뇌물, 술에 뭔가 그나마 아주 그냥 제각각 자의적으로 운영되지만 그나마 존재하는 법 체제도 무시하는 지주 내지는 귀족들의 횡포 등에 대해서는 그냥 아주 그냥 신랄하게, 살짝 동물들 많이 비유해서는 그대로 너무 스트레이트하게 이야기하면은 자기도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동물들 세계 이렇게 비유하듯이 해가지고서는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읽어보면 이걸 러시아 사회 이야기구나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노비코프 이 잡지는 당대의 이제 자르였었던 예카테리나 여제가 직접 편집과 출판을 담당하던 또 다른 잡지는 모든 온갖 것들, 피아가 피아치나의 미소를 띤 풍자라고 하는 인간의 약점에 관대할 것을 주장하는 잡지와 논쟁을 빚었다. 예카테리나 여제도 좀 대단한 인물입니다. 아주 그냥 스스로 계몽군주를 자처하면서 스스로 잡지를 발행하면서 뭔가 사회, 정부, 집권 세력, 통치층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풍자, 비판, 뭔가 강렬한 그런 이제 이 개선에 대한 요구 등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잡지로서 비판하니 나도 잡지로서 응수해주겠다라는 생각으로 예카테리나 이제 스스로 잡지를 발행하면서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원래 인간이 좀 원래 그런 면이 있잖아. 그걸 뭘 그렇게 되게 잘못했다고 해서 막 그렇게 비난하고 욕하면은 너 나중에 그런 일 안 생길 것 같냐? 이런 식으로 예카테리나 여제 그냥 사람이 허물이 있기 마련이고 하다 보면은 그럴 수 있는 거고 너무 그렇게 빡빡하게 살지 말자. 이런 아주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능수리하게 이런 식으로 이제 어조로서는 막 발행되었었던 게 예카테리나 여제가 직접 발행한 휘샤가요 휘샤치나 세상 온갖 모든 것들이라고 하는 그런 잡지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은 여제가 그렇게 자기가 하는 데서는 당연히 이제 그런 목소리들은 잠재우려고 하는 거죠. 정치적 압박으로 인해서 노비코프가 발행하던 풍자 잡지 일벌은 이제 간행을 스스로가 포기합니다. 더 이상 했다는 자기도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은. 또 다른 풍자 잡지 쥐버비스에서 화가라고 하는 잡지를 간행하기 시작하고 역시 또한 이제 뭔가 계몽의 반대자들 뭔가 우리가 좀 깨우칩시다. 세상이 지금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옛날식 생각으로서는 그냥 옛날부터 하던 그러한 이제 좋게 말해서 전통, 나쁘게 말해서 아주 관행 인수 거기에 푹 젖어가지고서는 알려고 하지 않는 이 무지몽매한 어둠의 늪에서 여전히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 이러한 상황 안 됩니다. 뭔가 좀 깨우치고 변화해야 되고 우리 스스로가 좀 달라져야 된다. 이런 것을 주장했었던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히 행정부, 사법부에 대해서 아주 날선 비판, 귀족들의 모럴 해저드라고 할 수 있을 도덕적 해이 등을 대해서는 힐난하고 풍자 많이 했었답니다. 본인 스스로도 귀족이었어요. 노비코프는 아침 햇살, 그래 고른 햇살 아닙니다. 고른 햇살 분식집 아니라 아침 햇살 우드레네스비에트라고 하는 러시아 최초의 철학 전문 잡지를 발행하기도 했어요. 그래서는 이제 당대 이제 소유로부의 이러저러한 철학적인 논문들, 그다음 철학적인 신간들, 뭔가 사상들 이런 걸 러시아로 번역해서는 소개하고 그랬었다고. 주로 독일 철학이 러시아에 많이 소개되었습니다. 이후 노비코프는 또한 월간 유행 잡지 또는 부인 의상실용 도서관이라는 러시아 최초의 여성 전문 잡지를 간행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노비코프는 이 사람은 잡지라고 하는 요 형식으로서 뭔가 러시아 사회에 어떤 식으로든 자신이 이제 기여하려고 해서 아주 그냥 애를 많이 썼었던.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런 것도 해보고 분야별로, 장르별로, 계층별로 대상을 특정화해 가지고서는 하기도 하는데 그러기도 했었습니다. 비공식적인 집계이긴 하지만은 이제 많은 연구자들의 그런 이제 따르면은 1765년부터 1789년까지 노비코프가 왕성하게 활동할 때 그가 발행했었던 출판물은 러시아에서 출판이 시작된 이래 러시아에서 나왔던 모든 종류의 출판물을 합쳤던 것보다도 더 많은 양적으로는 그런 경우이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대단하지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도 러시아가 크고 두껍고 무거운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조금씩은 힘들게 한 발 한 발 앞으로 내딛어 갔었던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황제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언론관으로 인해 노비코프는 결국 비츠부르크에 수감되게 됐고 아주 그냥 힘들었었나 봐요. 고문도 막 받고 막 등등등. 예카테리나 여제 죽고 난 다음에는 감옥에서는 풀려나지만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는 고향에서 아주 그냥 좀 쓸쓸하게 말년은 되게 힘들게 살았었습니다. 몸도 병들고 거의 뭐 이제 돈 다 까먹고서는 그렇게 힘들게 20년 가까이 어렵게 살다가 병으로 죽었습니다. 러시아 사회에 대한 근심, 걱정 잔뜩 안고 인생의 말년 20년을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러시아 잡지문학의 특징과 전통이 요 18세기 노비코프라고 하는 이 사람 요때부터서는 서서히 생겨나고 분명히 하나의 흐름으로서 정착되어 나갔습니다. 비판적 성향이 초기부터 매우 강했으며 러시아 잡지 전체가 순수 문예 잡지뿐 아니라 정치, 철학, 사상, 시론적 성향의 다양한 흐름과 분야의 글을 싣는 지면으로서 사회 여론을 전달하는 일종의 채널, 통로, 연단으로서 잡지가 아주 중용되었다고요. 그러니까 잡지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뭐 그냥 뭐 이러저러한 아주 그냥 좀 주변적인 내용들 뭐 아주 특정한 기호, 취향 이런 걸 반영하는 게 아니라 말이 잡지라고 해서 우리는 약간 잡비라고 해서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러시아에서 잡지, ჟurnal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와는 정반대로 담을 수 있는 모든 것은 담아서 전달하던 가장 종합적인 언로가 바로 잡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또 그럴 수밖에 없었던 하나의 또 이유도 있는 게 검열 제도가 아주 강력하게 작동했었기 때문에 18세기 절대주의 시대 때는 나중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권력 통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비판하거나 딴소리 내는 것을 그냥 강하게 좀 위해서 이제 억눌렀었어요. 그렇게 그냥 뭐 수단으로서는 아주 그냥 작동한 게 검열 제도가 됐죠. 그 검열 제도를 피해 나갈 수 있는 건 그나마 허가받은 잡지, 즉 개인의 단행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를 들면 책을 써가지고서는 출판한다라고 했을 때 그 출판사와 개인은 마찬가지로 출판을 위해서는 반드시 당국의 검열을 받아야 돼요. 당국에서 검열관 읽어보다가 이거는 안 돼, 이거는 지워야 돼, 이거는 바꿔야 돼, 이거는 완전히 통으로 날려, 이런 내용도 좀 쓰지 그러냐? 라고 하는 검열관의 검열 이후 검열을 얻었을 때 검열 필 그 다음에 출판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검열을 통과하면 그냥 만신창이 누더기 원본의 형태를 알아볼 수 없다 싶을 정도로 그냥 뭐 일그러지고 왜곡됩니다. 단행본의 같은 경우는. 하지만 잡지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러한 부분이 상대적으로 좀 느슨했었어요. 상대적으로 그래도 조금은 톤이 완화되어 있었던 뭐 그렇지만은 너무 모든 부분을 꽉 조이면은 오히려 그냥 터져버리잖아요. 한쪽으로 이제 바람 빠져나갈 출구 퇴로를 열어주면서 조이면은 그거는 그쪽에 이제 순응하면서는 적응될 수 있는 뭐 역시 통치층도 이제 그걸 그렇게 이용했었던 순치의 수단처럼 잡지는 허용해주면서 거기는 통상적인 검열보다는 약간 더 완화된 검열. 그러다 보니 잡지에서는 이러저러 조금은 급진적일 수도 있고 조금은 이거 살짝 선 넘는다 뭐 이런 식이라도 잡지에서는 조금씩은 허용될 수가 있었다고요. 그러다 보니 결국은 뭐 결과론일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잡지라고 하는 것이 아주 활발하게 생겨나고 생산되고 유통되면서 잡지라고 하는 것이 러시아 사회에서는 일종의 아주 중요한 그러한 이제 의견 전달의 확성기처럼 그렇게 잡지는 러시아에서는 인식되었습니다. 그래서 잡지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러시아 문학의 다른 문학과는 조금 구별되는 특징이자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요. 특히 저기 지금 말하고 있는 톨스토이 ჟurnal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 문예 잡지인데 약간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순수 문예 잡지는 아니지만은 하다 보니까 저렇게 되는데 톨스토이라고 하는 말에 저 그냥 두껍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그 두껍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에서 저런 이제 별칭처럼 붙었냐니까 시 연재 소설 등의 정말 말 그대로 문학 작품들이 잡지의 한 부분에 있으며 그게 문학 잡지의 한 부분이고 또 다른 한 부분은 이러저러한 사회 문제에 대한 여론들, 사회 문제에 대한 이러저러한 많은 사람들, 뭐 명사들의 생각들이 일종의 칼럼 내지는 기고문 내지는 독자 투고
다양한 형식으로서 역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나는 생각한다. 이거는 이래야 된다고 생각한다. 라고 하는 여러 사람들의 생각들이 또한 잡지에 함께 묶여서는 실렸다고요. 정리하자고 하면은 잡지의 한 파트는 정말 말 그대로 순수한 시, 순수한 소설, 순수한 드라마와 같은 소설 드라마 좀 덩어리 낀 거는 나누어서는 이제 연재가 되었어요.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또한 이제 잡지에 나누어서 연재가 되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냥 죄와 벌, 단행본 이렇게 책이 뚝 나오던 것은 아니었었어요. 어쨌건 잡지의 한 부분은 정말 말 그대로 이러저러한 다양한 문학 작품들, 또 다른 한 부분은 의견들,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 그 두 개가 한 잡지에 한 호에 같이 들어있다고. 그래서는 전혀 조금 약간 다른 듯 싶은 것이 같이 들어와 있다고 해서는 그러한 복합적인 성격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두껍다라고서는 말하기 시작했어요. 돌스토이 주르날. 그래서는 저게 돌스토이 주르날. 그래서 문예 잡지에는 통상 거의 항상 따라왔었기 때문에 문예 잡지 리테라투르나이 주르날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잡지라고 했을 때는 어느덧 이제 나중 시간 지나면서는 잡지 했을 때는 그 두 개는 당연히 함께 있다라고서는 누구나 다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는 그냥 이제 잡지 돌스토이 주르날이라고 주르날로만 말해도 될 걸 굳이 돌스토이라고서 말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또 돌스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두껍다라기보다는 내용을 반영해서는 그냥 뭐 문예 잡지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러시아 잡지가 많은 것을 담아내던 경향은 19세기 전체를 통해서는 매우 강하게 계승되었는데, 특히 이 시대 가장 넓은 의미의 글쓰기였었던 문학과 그 지면으로서의 잡지는 19세기 러시아 문학의 사회성을 가장 여실히 담보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제 한마디로 러시아 사회에 대해서 생각 있고 글 쓰는 사람들은 다 쓰고 다 생각하고 다 한마디씩 했었다고요. 또 그런 걸 기꺼이 읽으면서 역시 이렇게 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구나. 오, 이 사람 생각하고 훌륭한 걸, 멋진 걸, 이 사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하고 있는 거야 하고서는 그 다음 호에 그 이전 호에 실렸던 누구의 논문은 나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해가지고서는 편집진에게 보내는 편지 하고 해서는 저기 시골에 사는 누군가가 이전 호에 실렸던 누구 모모씨의 모모 글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반박의 글을 보냅니다. 편집진에서는 꼭 게재해주기 바랍니다. 뭐 이러면서는 막 보내기도 한다고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이제 공론의 장이었었던 것이었죠. 또한 20세기 소비에트 시대 들어서도 1950년대 말부터 60년대 초까지 해빙기를 비롯 나중에 20세기 할 때 알게 될 겁니다. 1980년대 말부터 90년대 초 소비에트 해체되던 때죠. 소비에트 붕괴를 즈음한 시기에는 아주 즈음한 시기에 정치적 사회적 격변기를 맞이한 여론이 바로 이 잡지를 통해서 전달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랬었습니다. 정말로. 이러한 현대로까지 유구한 역사적 흐름은 18세기 중후반 사회비판 계몽을 주장하던 노비코프의 잡지, 그리고 그의 활발한 잡지 간행 활동에서부터 비롯됐다고 말할 수 있으며, 역사적인 유래를 그렇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습니다. 또 다른 거 하나 더 이야기하자고 하면 계몽 시대와 러시아 인텔리겐치아의 시작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좀 알아둬야 될 내용입니다. 알렉산드르 니콜라이비치 라디슈프라고 쓰는 뭐 진짜 발음은 그렇게 가깝게 나겠지요. 전제정에 대한 계몽적 사상적 한거로서 문학이라고 하는 도구 수단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했었던 인물입니다. 명망 있는 지방 귀족의 아들로 태어나서는 유년기 모스크바 생활을 거쳐 10대 후반부터 5년간 독일에서 공부했었고,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독일에서 공부할 때 이미 라디슈프는 서구의 사상, 철학, 이런 것들에 흠뻑 심취했었어요. 우리 다루진 않았었지만은 푸가초프의 농민반란이라고서는 18세기 말에 있었던 이제 그냥 농민반란, 헷갈리지 맙시다. 스탠카라진의 반란은 17세기 말의 농민 반란이었고,
18세기 말의 농민 반란은 푸가초프라고 하는 이밀리안 푸가초프라고 하는 저 사람의 농민 반란입니다. 상피트르부르크에서 모스크바로 여행을 하게 되면 자기 이제 집 가는 길이었었어요. 저기 러시아 다른 시골이었는데 러시아 농촌의 피폐함, 농민 반란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였었던 지주 귀족 계층의 농민들에 대한 농노들에 대한 횡포를 직접 보고 접하게 된다고요. 어떻게 생각하자고 하면은 그냥 여느 러시아 본인 스스로도 귀족 출신이었었습니다. 그냥 이제 러시아에 쭉 계속 있고 러시아식으로 계속 뭐 살아왔었더라면은 큰 문제라고 못 느꼈을 텐데 항상 뭐 민감할 수 있는 10대 후반 20대 초 독일에 5년 있으면서 서구의 사상, 철학, 뭔가 서구적인 것에 대해서 흠뻑 젖었던 라지셰프는 돌아와서 문득 맞닥뜨리게 되는 러시아 현실에 대해서는 아주 이질적이다라고 생각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는 이건 아니다. 정말 내 나라가 이건 아니다. 라고 하는 아주 그냥 뭔가 그 뜨거운 열정, 그걸 가지고서는 오랫동안 숙고하고 계속 스스로에게도 반문하며 최선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아주 그냥 뭐 불쑥 그냥 이제 단숨에 일필휘지처럼 써냈던 글은 아닙니다. 그냥 오랜 시간 고민하고 숙고하고 계속 스스로도 뭔가 답을 찾으려고 하고 그런 노력 끝에 등장한 게 러시아의 전제주의, 떠받드는 농노, 검열제 개혁의 필요성을 논파한 피츠부르크에서 모스크바로의 여행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는 착수에서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저술 과정을 통해 1788년쯤에 거의 한 이제 40살쯤 되어갈 때 바로 이 책이 완성이 되었었습니다. 1789년 1789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고 난 뒤인 그 이듬해인 1790년 이 책은 출판이 되었습니다. 출판될 때 단행본으로 잡지에 먼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냥 묶어가지고서는 단행본으로 나왔어요. 피츠부르크에서 출발해가지고서는 모스크바로까지 여행을 하면서 중간중간 들르게 되는 그 이제 마을들 그 가는 과정에서 보고 듣고 하는 것을 어떤 여행자가 나옵니다. 여행자가 뭐 당연히 자기지요. 보고 듣고 겪고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게 피츠부르크에서 모스크바로 여행이라고 하는 저 책입니다. 자신이 650% 직접 인수해서는 출판한 것으로 이것 또한 옛날 소비에트 시절의 이른바 자비 출판, 자기가 돈 내서 자기 비용으로 이제 출판하는 것. 뭐 돈이 많아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아무도 이 책 출판해 주려 하지 않으니 결국 이 책을 출판했을 때 뒷감당 이거 정말 이런 내용은 우리 못합니다. 이런 진짜 어마무시한 내용을 출판했다가는 나 잡혀가요. 죽어요. 시베리아 쫓겨가요. 등등등. 그래서는 아무도 출판해주지 않겠다라고 해서 그냥 자기가 비밀리에 자기 비용으로서 몰래 출판하는 거. 그래서는 그걸 자비 출판 쌈 이즈다츠라고 하는 걸 러시아어로 출판하다라고 하는 동사지요. 자기가 직접 출판하다 그래서는 쌈 이즈다츠라고서는 그렇게 말한답니다. 이 피츠부르크에서 모스크바로 여행이라고 하는 책은 꽤 두툼합니다만 책에서 사실상 핵심은 의외로 조금 쉽게 모아집니다. 세 가지 아주 그냥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농노제도. 어떻게 이러저러한 서구 제국주의 식민지 열강의 경우는 한마디로 식민지에서 데려온 노예들을 이렇게 부리고 있는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똑같은 동포인 러시아 사람들을 지주가 귀족을 말은 농민이지만은 농노처럼 저렇게 잔혹하게 대하면서는 착취하고 있느냐 이 말 안 된다. 농노제 폐지해야 된다. 그 다음 역시 마찬가지로 검열제 폐지해야 된다. 어떻게 언로를 막고 있는 상태에서 그 사회가 발전하기를 바라느냐. 검열제도 폐지돼야 된다. 그리고 이 모든 이제 농노제라고 하는 사회경제적인 측면, 그 다음에 검열이라고 하는 사상적인 측면, 요 두 측면에 대해서 강한 족쇄를 물려놓고서는 그 위에 존재하고 있는 전제정치, 즉 자르라고 하는 최고 통치자 그 한 명이 법도 있지만은 물론 그 사람의 뜻에 의해서 운영되는 법으로서 한 국가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러한 전제주의 제도 없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뭐 전제주의 군주가 전제주의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그 책 좋아라 할까요? 당연히 안 좋아하지요. 게다가 프랑스에서는 혁명이 일어나고 있고 그걸 뻔히 지켜보고 있는 제국의 황제 에카테리네 여제가 그런 책 가만두겠어요. 그래서 에카테리네 여제가 그 책을 꼼꼼하게 정독했어요. 우연히 자기도 입수하게 됐는데 그래서는 거기다가 막 연필로 메모하면서 라디슈프를 정신병자라고 욕하기도 하고 막 아주 그냥 통렬하게 비난, 비꼬고 조롱하고 한 것들 그런 연필로 에카테린 여제가 직접 메모한 것들 이제 읽으면서 이렇게 메모한 것들 보고도 이제 따로 보관해 놓기도 하고 심지어 그렇습니다. 어쨌건 에카테리네 여제가 최초의 진지한 독자 였습니다. 전제적인 반대하고 농노제 검열의 폐지를 주장할 라지슈프의 사상에서 당연히 에카테리네 여제는 프랑스 대혁명이 러시아로 불똥이 튀겠다라고 하는 것을 뭐 직감하고서는 싹을 애시당초 잘라야 된다. 그래서 라지슈프를 시베리아로 유형 보냅니다. 여자가 죽고 난 뒤 한 5년, 7년쯤 이제 라지슈프는 이제 시베리아에서 유형 생활을 보냈습니다. 어쨌든 여자가 죽고 난 다음에 뭐 이제 다 돌아오게 됩니다. 알렉산드로 황제 세계대는 이제 자유주의적인 개혁의 분위기에서 일하게 되나 뭔가 그때는 또 이제 자기가 꿈꾸었었던 시대하고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서는 결국은 베지로에서 모스크바로 여행이라고 하는 책에서 소개했던 것처럼 로마 황제 케사르에 대항했었던 이제 당시 원로원의 카토라고 하는 이제 요 사람이 자살하면서 스스로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했었던 것처럼 라지슈 또한 이제 자살합니다. 그래서는 영원히 자기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남으려고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가 소거합니다. 그렇게 하면서까지 개인에 대한 국가의 강압, 조직의 전체의 강압이라고 하는 것에서 자유로워지려고 했었던 뭐 그러한 경우입니다. 잠깐만. 그래 계속 있구나. 라디슈프 전제정에 대한 계몽적 사상의 학과로서의 문학상 비제르부르크에서 모스크바로 여행이라는 책에 대해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근대적 의미에서 최초의 본격적인 러시아 기행문학 작품입니다. 그러나 작품의 중심 주체가 된 여행의 의미는 여타 다른 문학 작품에서 여행이 이제 묘사되는 것과는 다릅니다. 사실 18세기 유럽 귀족들에게서 그랑투르라고 하는 여행은 아주 보편적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도 있지만은 보다 넓은 세상을 보면서 견문을 넓히면서 뭐 스스로의 그런 이제 자아 성장을 위한 일종의 뭐 하나의 큰 통과 의례적인 그러한 이제 한 단계 훌쩍 성장의 그 관문처럼 이제 여행을 하는 거죠. 이과는 달리 라디슈프의 여행기는 뭐 넓은 세상을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당시 러시아 제국의 가장 이제 번성했었던 두 도시, 과거 오랜 중세 수도 모스크바, 그리고 서구와 근대화 개혁의 수도 중심지 비제르부르크, 수도에서 수도로의 여행, 그게 라디슈프의 이제 뭐 여행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본질적으로 전통적인 러시아 땅과 자연에 대한 예찬 상념이 아니라 그 땅에 밟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충실하게 기록하고 있다고. 게다가 라디슈프는 여행 본연의 제자인 여기 새롭네, 여기 못 가던 곳, 아주 가고 싶었던 곳을 바라보면서 아주 그냥 우호적이고 호의적이면서도 긍정적인 그러한 시선으로서 주변 낯선 풍광을 접하면서는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는 아주 그냥 관찰자, 신비로운 영탄 이런 게 아니라 여행을 또한 이제 여행을 통해서는 뭔가 성찰하고 평소에 이랬었는데 문득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스스로를 되돌아보면서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판단하고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다독이는 뭐 그러한 여행의 우리 요즘 생각하는 보편적 여행과는 매우 다른 성격입니다. 당시 러시아 제국의 가장 개명한 공간이었었던 가장 발전했었던 모스크바, 비제르부르크, 과거의 수도, 현재의 수도 그 두 수도 사이를 여행하며 수도 바깥으로 한 발만 내디드니 그곳은 수도와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수도 바깥의 농촌에서는 저 어디 멀리 시베리아나 러시아 되게 궁벽한 한촌 그런 곳이 내지는 뭐 북부 러시아 저기 그냥 아무도 사람 살다시피 하지 않는 그냥 이제 아주 인적 드문 그런 마을 그런 것도 아닌 옛날 수백 년 수도 그리고 지금 가장 러시아 제국의 뭐 이른바
요 발전된 수도, 그 수도에서 살짝 벗어나오니 여기는 수도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더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라지 셰프는 충격 그 자체였었습니다. 근데 그게 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렇더라니까요. 그래서 라지 셰프 같은 경우는 수도의 계몽한 지식인과 황제, 귀족, 고관들은 차마 그들은 상상도 하지 못할 이제 지역의 지주들의 전근대적 가부장적이며 반계몽적인 폭정, 전횡, 무지, 야만 등이 끔찍하기 그지없다 싶을 정도로 판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는 오히려 그냥 여행이 즐거운 게 아니라 라지치오프에서는 여행이 괴로웠었어요. 모스크바 바깥으로 나가니 피츠부르크 바깥으로 한 발만 벗어나도 이렇단 말인가? 라고 하는 이런 그냥 참담한 심정, 그게 묘사되고 있는 게 피츠부르크에서 모스크바로 여행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라지치오프 여행기는 동시대 유럽의 여행기와는 사뭇 대조적인 무척 인식론적이며 계몽적 사회적 여행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뭔가 하나하나 다 알아가고 결국 그냥 어두운 면만을 묘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왜 이런가라고 하는, 왜 이렇게 펼쳐지는 것인가에 대한 그 이유를 찾으려 자극하는 것이는 결국은 알아보자, 이거는 문제지 않은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성찰을 유도하고 있으니 계몽적이고 사회적 여행기라고 할 수 있다고요. 러시아 인텔리겐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오면은 앞서 잡지 와링이 노비코프와 마찬가지로 라지치오프 역시 계몽의 시대, 계몽이란 말 자체가 인라이트먼트잖아요. 빛을 비춘다고요. 무지하고 문매하고 캄캄하고 암흑과 같은 그곳에다가 빛을 비추어 가지고서는 그렇게 빛을 비추었을 때 드러나는 그 참혹함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경악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알고 눈을 똑바로 뜨고 그것이 얼마나 문제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고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며, 그렇게 해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하는 것이 결국 계몽이잖아요. 빛을 비추어서는. 그러한 계몽의 시대, 계몽된 귀족, 본인 스스로 귀족이었고 자기가 눈 감아버리면은 자기랑 솔직히 관계없는, 자기도 역시 영지 있을 것이며 그 영지에서 자기 정도만 예를 들어서 너무 그렇게 안 하면 되겠지, 잔인하면서도 그냥 가혹하게. 그러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결국은 확장된 개인으로서 우리 모두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서는 이거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계몽된 귀족의 무거운 책무를 다하는 행동하는 윤리적 지식인 으로서 인텔리겐치아라고 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요. 인텔리겐치아에 대해서 여러 그냥 정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텔리겐치아, 당연히 기본적으로 지식인입니다. 그러나 이 지식인은 행동합니다. 그냥 생각만 하고 말만 하고 글만 쓰지 않아요. 행동해요. 그 행동은 또한 매우 윤리적입니다. 이런 면에서 행동하는 윤리적 지식인, 러시아 사회의 뭐라고 할까나 가장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할 수 있을 인텔리겐치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8세기 이렇게 계몽의 시대, 먼저 계몽된 일부 지식층, 귀족층에서 이러한 이제 양심적인 인물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19세기도 마찬가지, 19세기 앞부분, 19세기 뒷부분, 20세기 소비에트 시대 때, 21세기 오늘날까지도 인텔리겐치아들은 러시아 사회에서 생겨나고 있고 생겨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러시아 사회의 인텔리겐치아, 그들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 사회가 어쩌면 그래도 푹속 무너지지 않고 버팀목처럼 지탱해주는 사람들로 인해 그들 덕분에 러시아 사회가 그래도 여전히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도 그래야 되겠지만은 그렇답니다. 정리할게요. 러시아 문학사에서 18세기 문학이 어떠한 전체적인 의의를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18세기에는 러시아 문학이 비잔티움으로부터, 즉 중세로부터의 뭔가 옛 세대, 낡은 시대, 이제 지나간 시대라고 하는 고대의 성격, 중세의 성격을 벗고 서구로부터 새로운 규범을 배우는 시기였었습니다. 프랑스로부터서는 문학, 예술, 통치체제라고 하는 정치체제를 받아들이겠고, 독일로부터는 앞선 과학, 기술 등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영국으로부터 마찬가지, 네덜란드로부터 마찬가지 등등 일종의 문학이라고 하는 영역에 국한시켜보자고 하면은 남의 거 가져와서는 쟤네들은 이렇게 썼구나, 우리는 어떻게 쓸까라고 하는 것을 열심히 연습하던 습작의 시대,
라고 18세기는 무엇보다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규범을 세우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간 시기가 18세기였어요. 18세기는 꼭 기억하세요. 18세기는 무엇보다도 규범을 만들어 확립해 나가던 시기가 18세기였습니다. 어떤 규범? 가져온 남의 규범. 가져온 남의 규범을 나한테 맞는 규범으로서 만들어 나가던 시기가 18세기였어요. 그렇게 18세기 100년 연습하던 습작의 시기 동안 규범을 낑낑낑낑 대면서 만들어 보다가 어느 정도 성과가 생겨나면서 본격적으로 결과가 이제 만들어지는 게 19세기 앞부분 낭만주의라고 하는 시기, 그리고 19세기 뒷부분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시기. 그때는 이제는 러시아는 분명 유럽 문학의 n분의 1로서의 러시아 문학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완전히 유럽 모든 문학을 압도하는 인류 전체의 문명의 유산으로서 러시아 문학이 19세기 후반 등장하기 시작한다고. 그러한 긴 역사적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어요. 어쨌건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18세기는 규범을 세우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갔고, 이후 19세기는 방금 설명했듯이 그러한 18세기라고 하는 규범에서 이탈하는 시스템을 또한 축조해 나갔던 시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합시다. 일단은 원칙이 있어야 돼요. 그 원칙이 존재해야 원칙을 벗어나려고 하는 일탈의 움직임 또한 생겨날 수 있다. 처음부터 일탈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일탈은 정해진 것으로부터 벗어난다라고 했는데 그 정해진 것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게 일단은 18세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일단은 이렇게 쓴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내재화했었던 시기가 18세기였었습니다. 그러한 지향에서는 서로 다르지만 18세기 규범을 세우던 시스템, 19세기 규범으로부터 일탈하던 시스템, 그러한 지향에서는 서로 다른 두 시스템처럼 여겨지지만은 존재의 가치론적인 측면에서는 규범을 세우던 시스템 또한 못지않게 중요하고, 어쩌면 그게 전제가 되어야만 19세기 규범으로 일탈하던 시스템이 역시 등가로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가치론적인 차원에서는 이 두 가지는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고 당연히 생각해야 될 겁니다. 규범과 이탈 또는 창조와 해체는 일종의 태제, 안티태제를 형성하면서 그 변증법의 진태제를 도출해낼 수 있는 양극으로 기능하게 되었었다. 18세기의 규범 생성으로부터 러시아 근대의 문학은 시작되었다. 당연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동시에 중세 문학 전체를 하나의 규범으로 볼 때 18세기 문학은 그 이전 17세기 말까지 중세 문학 전체라는 중세적 규범으로부터 일탈하는 근대적 서구적 규범으로서 작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규범을 형성하는 시스템이다, 규범으로부터 일탈하는 시스템이다 라고 하는 것이 결코 고정되거나 절대적인 게 아니라니까요. 18세기를 보자고 하면은 당연히 19세기 그 뒤랑 생각하자고 하면은 18세기가 규범을 세워나가고 19세기가 18세 앞 선대 18세기에 세워진 규범에서부터 일탈하는 시기라고 한다면은 그게 통상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합니다만 이 포커싱을 바꿔와서는 17세기까지의 중세와 18세기를 대조해서 본다고 했을 때 앞 중세 시대 때가 어떠한 종교적인 규범을 형성해 나가는 시대라고 하면은 18세기는 중세까지의 규범 형성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규범 일탈의 시스템 시기로 또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알겠습니까? 요건데 통과서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기준을 어디에 두는 따라 변하는 것처럼 규범과 일탈이라고 하는 것 또한 어느 시대 어떤 현상을 축으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또는 다르게 생각해야 하는 그러한 상대적인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 좀 이해를 합시다. 결론하자면 러시아는 17세기 중세까지의 기름진 토양, 아주 그냥 그 비옥한 토양, 체르나제임이라고 하는 우크라이나 지방의 그 비옥한 검은 토양을 19세기의 서구식 틀, 로모노소프 도자기 공장에서 그냥 아주 그냥 너무나 곱게 잘 빚어내던 로모노소프라의 이름을 딴 황립 도자기 공장에서 서구식으로 도자기 만들던 그 하드웨어로서의 서구적인 프레임에다가
자신들의 원래 그 비옥한 자양분, 그걸 거기 그렇게 담았다고요. 비옥한 아주 그냥 그 기름진 그 흙을 서구식으로 예쁘게 빚은 화분에 잘 담고 거기에 씨를 뿌리고, 그래서 그 씨에서 자라난 것들이 19세기 앞부분 남한죽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장미, 그리고 그 흙을 이제는 이제 나무들이 잘 자라니까 이제는 그대로 떠서는 땅에다 심었더니 19세기 후반 울창한 자작나무 숲이 만들어지더니까요. 그렇게 러시아 문학은 점차 발전해 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는 다음 19세기 러시아 문학의 본격적인 발전과 기화를 위한 가장 이제 본질적인 그런 이제 이 바탕, 그리고 바깥의 틀로서 작용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일단 18세기 문학 전체에 대해서 설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